오케이? 우리 마지막에서 두 번째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빅브레이크는 한 시간 일찍 끝나도 그냥 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리듬이 있으니까요. 또 10분 차이로 뭐 대단히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이제 보면 우리는 이제 교재랑 싱크를 맞춰보면 이제 가중치 이제 초기 값에 대한 논의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거죠. 202페이지 6.2절에 이제 가중치 초기 값인데 초기 값을 0으로 하면은 좋지 않다. 0만 좋은 0만 안 좋은 게 아니고 그냥 상수값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건데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잘 서술이 됐다고 합니다. 가중치를 여러 개를 갖는 의미를 이제 사라지게 하고 그래서 가중치의 대칭적인 구조를 무너뜨리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방향성으로 이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실험들을 이제 수행을 했고 우리가 가중치 초기값의 설정에 따라서 중간 출력들이 다르게 유도된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05페이지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요 이거는 읽을 때마다 조금 웃긴데 이 일본 분이 이제 쓰신 건데 그쵸 뭐 남의 나라 말이니까 그럴 수 있지. 이제 이게 그 요거를 사비에르로 이렇게 읽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어느 나라 발음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요거는 이제 그 엑스맨 영화 보시면 그 엑스맨의 교수님 이름이 제이비어예요. 그 엑스맨 교수님 이름이거든요. 근데 제이비어인데 요거를 이제 일본어 발음으로 읽으면 사비에르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렇고요. 근데 이제 이게 한국이나 일본은 요 그 성을 앞에다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국 이제 한중일은 보통 이제 그 서양에서는 성을 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글로르트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래서 사비에르라고 이제 이제 말하면 글쎄요 잘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글로르트로 이제 제시를 했고 실제로 그래서 케라스에서도 사비에르 혹은 제이비어 말고 글로르트라고 하는 이제 명칭으로 설정이 이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이게 유니폼인가 아니면 이제 그 노멀인가 이런 거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노멀로 바꿔보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노멀 쓰다 말았네요. 노멀. 그럼 이제 보시면 그 노멀이 뭐 조금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요 그 입력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으니까는 뭐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이게 노멀로 하나 유니폼으로 하나 사실 뭐 그게 그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유니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거는 이제 문서를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이제 케라스 이제 레이어즈에서 요 댄스 이렇게 이제 하고 이렇게 설정을 이제 해보시면 여기 나와요. 글로르트 유니폼이 기본값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는 겁니다. 뭐 그걸 뭐 외울 필요는 없고요. 필요하신 경우에 이게 지금처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유를 아셨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자명하지 않고 그냥 언뜻 생각하는데 왜 그럴까? 이런 걸 잘 모르고 이거는 이제 딥러닝의 대가들이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10년에 제시를 했고 그 결과 현재 기본값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쯤에는 은닉층 활성화에 관련된 다른 방향의 고민이 하나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시그모이드로 활성화를 해왔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시그모이드는 0일에서 착 붙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쓰는 게 바람직하냐 라고 하는 점이 논의가 이제 됐고, 그래서 새로운 활성화 함수가 등장했습니다. 학계의 시간으로는 상대적으로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2011년까지도 1960년대부터 적용되던 시그모이드가 신경망 은닉층 활성화에 기본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2011년 이후에는 선형 정류 정도로 번역될 수 있는 Rectified Linear Unit, 줄여서 렐루로 부르는 활성화 함수가 시그모이드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렐루는 입력값이 양수인 경우 항등함수이기 때문에 시그모이드보다 최적화 연산에 훨씬 유리합니다. 완전한 항등함수는 비선형 함수가 아니지만 양수가 아닌 경우에는 모두 0으로 출력하는 렐루는 비선형 함수입니다. 따라서 은닉층의 활성화 함수가 될 수 있습니다. 렐루의 발명의 과정은 흥미롭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신경생물학의 발견과 발전에서 많은 통찰을 얻습니다. 애초에 인공지능이 1940년대 전자두뇌 프로젝트로부터 시작되었고, 여전히 두뇌에 대한 이해가 발전하면서 인공지능도 같이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 점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렐루입니다. 생물학적 뉴런을 관찰했을 때 생물학적 뉴런들은 특정한 입력에 대해서는 완전히 비활성화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신경생물학에서 이러한 발견을 보고하자 인공지능 쪽에서 렐루와 같은 수학 모델로 신경망 은닉층을 활성화했을 때 놀랍게도 더욱 좋은 결과들을 얻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 고무되어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렐루는 2011년 이후 시그모이드를 대체하는 기본 은닉층 활성화 함수가 되었습니다. 이점과 관련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면, 이 시그모이드가 195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비선형 함수가 필요했고, 그리고 이 시그모이드가 계산함수와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퍼셉트론 기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퍼셉트론을 기반으로 하면 퍼셉트론의 이제 구성 요소들을 이제 가져와야 되는데, 계산함수가 미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경사간 기법을 통해서 학습을 수행하는 게 이제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비슷하게 생겼지만 미분이 가능한 시그모이드가 이제 선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2010년쯤에 이걸 보니까는 이 미분이 경사가 있으면 되기는 하는데 모든 지점에서 경사가 없다고 할지더라도 학습은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시그모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요렇게 보면 연속적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실험에서 이제 본 것처럼 실제로는 대부분의 구간에서는 경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 시그모이드도 수학적으로는 미분 가능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중앙에 있는 이 부분들만 간신히 살아있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어, 값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속적이긴 하지만요. 그러면 그런 점에 착안해서 사실상 시그모이드도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이 이제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거죠. 그러면 그냥 반은 날려버리고 반은 그냥 그대로 살리자.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형태인데 이게 이제 실제로 뉴런들이 동작하는 것에 가까웠다고 하는 이제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렐루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적용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0년 이후에는 시그모이드 대신에 렐루로 활성화가 다 대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험은 너무너무 간단하고요. 러널 빌로우에서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그 영일 범위로 그 가둘 수가 없어서요. 리미트를 이제 요 영일을 좀 풀어주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제 요 렐루로 하게 되면 0보다 큰 0보다 작거나 같은 값들은 다 그냥 꺼져 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에 경사가 이제 살아 있습니다. 야, 근데 이게 그 더 경사 정보가 많은 건가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비교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영일 범위로 이렇게 한정해서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훨씬 더 넓은 범위에 걸쳐서 값들이 이제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절반의 값은 꺼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그모이드에 비해서는 렐루가 훨씬 더 넓은 범위에서 경사 정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착안을 했고, 그래서 이제 렐루로 2010년쯤에 대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까 소개해드린 글로루트라고 하는 이런 거는 시그모이드를 가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개발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2015년에는 렐루에 맞춰서 또 약간 개량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논의가 나오긴 했습니다. 가중치 초기값 설정은 딥러닝 최적화의 주요한 관심사입니다. 대체로 많은 부분들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는데 특정한 신경망 구성에서 보다 유리한 초기값들이 여러 연구를 통해 제시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희 초기값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글로루트 초기값을 기본 구성으로 하면서 약간 수정한 것입니다. 글로루트 초기값의 경우는 입력과 출력 뉴런의 개수를 반영하는 반면 희 초기값은 입력 뉴런의 개수만 반영합니다. 글로루트 초기값은 선형 활성화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선형의 대체로 가까운 시그모이드에서는 근사하게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희 초기값은 2011년 렐루 활성화 이후의 개선책입니다. 그래서 렐루와 같은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제시되었습니다. 특정한 구성에서는 렐루로 활성화하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중치 초기값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부분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글로루트 초기값에서 살짝 수정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 초기값 설정의 장점과 한계점을 큰 틀에서는 계승한다고 보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얘는 렐루를 위한 초기값이고 글로루트는 시그모이드를 위한 초기값입니다. 초기값 설정입니다. 야, 근데 이 이름이 왜 이래? 그야 그? 이게 그 어느 나라 그 계열 부인인지 모르겠는데 요 분의 명칭이 카이밍히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서양권에서는 미스터 히가 되는 거죠. 그죠? 미스터 히. 오묘한 느낌이죠. 뭐 하여튼 그렇다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뭐 태국 계열이나 뭐 이런 분 아닐까요? 그렇고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렐루에 대한 초기값에 이제 더 좋은 설정이 이제 제시가 됐는데,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계층 설정의 액티베이션을 렐루로 한다면 글로루트 대신에 키 초기값을 사용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논의고, 그래서 이제 러널빌로우 해서 다시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희 초기값을 사용하면 훨씬 더 넓은 범위로 이 값들이 퍼집니다.
그래서 아까에 비해서 더 살아남는 값이 많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관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뭐 어떻다는 건가? 이제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이제 에폭 10번에서 에큐러시가 이제 88 정도에 이제 가까운데 그 당시에 이제 이 모형을 보시면 아담까지 썼어요. 아담까지 썼는데 우리의 모형 자체는 이 커널 이니셜라이저에서 보면은 이 액티베이션이 시그모이드입니다. 근데 2010년 이후에는 벌써 10년도 더 된 소식, 15년에 가까워진 소식인데 이 시그모이드 대신에 렐루로 대체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커널 이니셜라이저는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제 히 유니폼 이런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요 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커널 이니셜라이저를 이제 글로르트 유니폼으로 그냥 기본값을 설정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마지막에 댄스는 액티베이션이 이제 비선형 활성화가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커널 이니셜라이저를 뭐 히 유니폼으로 하거나 이럴 만한 이제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은닉층 쪽에서 이제 이렇게 설정하고 렐루와 히 유니폼으로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액티베이션을 바꿨을 때 아까보다도 더 빨리 학습이 되냐는 겁니다. 제가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실행 속도가 아닙니다. 실행 속도가 아니라 어, 같은 에폭에서 혹은 같은 이제 그 학습 횟수에서 더 낮은 손실에 기인할 수 있느냐 이런 점입니다. 그럼 이제 요걸 이제 구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아까의 실험을 다시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같은 에폭에서 조금 더 높게 설정됩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마지막 한 3개 정도가 3, 4개 정도가 89에 도달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렐루로 설정하는 것이 시그모이드에 비해서 학습 속도가 개선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도는 같은 에폭과 같은 배치 크기에 대해서 손실이 더 낮아진다는 것을 뜻하지 이 속도를 뜻하진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앞으로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방금 전에 상의 드린 이유로 인해서 이제 렐루를 활용하겠습니다. 어디가 바뀌었는지 잠시 확인 드리겠습니다. 요 댄스에서는 커널 이니셜라이저를 잡지 않았는데 왜냐면 이 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걸로 하셔도 상관없는데 얘는 이제 은닉층이 아니라서 이거의 영향권이 아닙니다. 렐루로 했을 때 이제 히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글로루트 유니폼이 이제 기본값으로 이제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 가중치 초기값과 관련된 논의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207페이지에서 그 방금 전에 논의드린 부분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렐루를 사용할 때는 렐루에 특화된 초기값을 이용하라고 이제 권장한다. 이게 이제 2015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 초기값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이제 그 균일하게 이제 분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학습 속도를 위해서는 렐루로 이제 하고요. 근데 이 희초기 값을 굳이 설정할 이유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글로루트를 이제 사용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가중치 초기 값이 실제로 성능 자체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서는 6.3절의 배치 정교화인데 이 배치 정교화는 중요하지만 이것은 깊은 신경망들에서 주로 효과가 이제 있어서 지금은 이거를 이제 실험해도 크게 느끼기가 조금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심화 과정을 통해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넘겨보겠습니다. 215페이지 6.4절에 바른 학습을 위해 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언제 발생하냐면 과도하게 복잡한 모형을 만들어서 해결을 하려고 하면 이 과적합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우리 문제가 그 이런저런 거 해가지고 F폭 10번에서 89까지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최선인 거죠. 그런데 이게 아직 부족하잖아요. 아직 90점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90점대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히나 이 손실값이 이미 작아진 상황에서는 렐루나 혹은 어, 이 적응형 학습률 같은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손실이 높기 때문에 경사 정보가 풍부합니다. 근데 이미 손실이 많이 낮아진 상황에서는 이게 그 아주 정교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손실이 잘 안 내려갑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현재 논의된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렐로도 했고 또 희 유니폼으로 전반적으로 넓게 퍼뜨려서 경사 정보가 풍부하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도 줬고 그리고 아담도 썼고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에폭을 좀 더 돌려봤을 때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수행하면서 이제 추가적인 사항을 하나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콜백이라는 옵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새로운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름 그대로인데요. 조기 종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페이션스를 3 정도로 설정하고요. 이제 에폭을 한 100번 정도로 충분히 설정하겠습니다. 설령 100번이 다 돈다고 해도 2분이 채 안 걸릴 겁니다. 그런데 조기 종료를 설정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훈련을 시켜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F폭을 100번을 분명히 줬습니다. 줬는데 이제 쭉 이제 내려가 보겠습니다. 분명히 100번을 줬는데요. 그런데 이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 한 F폭 10번, 11번에서 지금 멈춘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조기 종료 때문입니다. 이 조기 종료를 지금 이제 3번을 주면 3번을 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면 요 보시면 제 실험 결과에서 지금 11번째에서 이제 그 직전에 이제 3번은 여기 이제 얘가 이제 3 스트라이크입니다. 3, 2, 1. 그러면 얘가 기준입니다. 이 검증 손실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더 이상의 실험이 의미가 있는지를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제 실험에서는 8번째 폭에서 검증 손실이 0.335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9번째에서 검증 손실이 0.3383으로 얘보다 높습니다. 손실은 내려가야지 학습이 되는 건데 오히려 검증 손실이 올라가면 이러면은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 스트라이크입니다. 바로 종료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3번 참으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10번째 갔는데 0.338로 투 스트라이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기회를 줬는데 0.336이에요. 3 스트라이크입니다. 삼진 아웃입니다. 야, 근데 이상하다. 0.338보다 얘가 낮아졌잖아. 얘보다 낮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까지 베스트보다 낮은 게 중요한 겁니다. 이 베스트가 아니더라도 0.335보다 얘가 낮지 않으면 더 이상의 훈련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위에서 이제 보시면 이 매번 에폭을 끊어가면서 이게 언제쯤 이게 유의미하게 실험이 구성이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이제 학습이 되는 것인가 이런 점들을 이제 궁금해하면서 이게 에폭을 10번 해보고 20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면 대단히 이제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그냥 에폭을 확 충분히 주고 조기 종료를 걸어버리면 이 조기 종료 이제 만약에 유의미하면 100번에 만약에 다 소진을 해버렸어요. 이 100번을 해도 계속 내려가네? 그러면은 그때는 F폭을 늘리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충분히 죽어서 조기 종료 조건을 줬는데 100번은커녕 애진작의 10번에서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시행착오를 하면서 F폭을 늘리고 줄이고 이런 걸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이 10번이 현재로서는 최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의 최선이냐라고 하면
현재 구성된 모형의 최선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 이게 최선이 아닌데.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민하는 겁니다. 뭘 고민해야 되냐면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고민 다 했습니다. 내가 너 최적화 기법 제일 좋은 거 달아줬다. 그죠? 배치 크기 충분히 줬고 에폭도 기회 많이 줬어. 근데 네가 못해서 중간에 끝난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것은 이 은닉층의 구성을 손을 대야 됩니다. 다른 게 없어요. 모두 다 이제 소진시켰거든요. 렐루도 뭐 했고 뭐 다 소진시켜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은닉층에 손을 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실험을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이 은닉층의 구성을 여러 개를 바꿔가면서 이제 실험할 가능성이 있죠. 이게 50, 100이 좋은지 아니면은 150을 여기다가 다 때려 넣는 게 좋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닉층의 구성을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코드를 좀 수정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히든 유니츠라고 하는 것을 목록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는 이렇게 추가를 할게요. 이제는 은닉층을 포문으로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서 전달하는 히든 유니츠를 이제 구성하면 저기에서 이제 목록에서 전달받은 값을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근데 대신에 한 가지 요 명칭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명칭이 고유해야 되는데 포문으로 하면은 이 동일한 명칭이 사용이 되니까요. 이게 이제 네임을 없애주시거나 아니면은 네임을 이제 가독성을 위해서 유지를 해주시려고 하면 이제 이 은닉층의 이제 계층 번호를 획득을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추가를 해주시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꾸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여기다가 예전처럼 똑같이 50하고 100을 집어넣어서 현재 이러한 변경이 예전과 동일한 효과로 기인하는지 코드 변경이 제대로 수행되는지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서 수정하실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빌드 모델을 할 때 인풋만 전달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히든 유니츠를 50, 100 이런 식으로 지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거죠. 어차피 은닉층은 그냥 뭐 그 출력의 개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은닉층은 2개 쓸 거고 첫 번째 층은 50, 두 번째 층은 100개 쓸 거야. 이런 식인데 이거를 왜 이렇게 설계 변경을 하냐면 어떠한 계층의 구성이 현재 문제에 더 나을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런 계층의 구성을 달리해서 실제로 실험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히든 유니츠가 예전과 이제 동일한 방식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셨으면 이 아래쪽에서는 실험할 때는 좀 다르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할게요. 빌드 모델을 할 때 요 히든 유니츠를 예전하고 똑같이 하면 똑같은 결과밖에 안 나오겠죠. 그죠?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0번 정도에서 끝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아까보다는 조금 더 갔네요. 오, 꽤 많이 갔네요. 아까보다는 그 2배 이상 더 많이 갔네요. 2배? 2배까지는 아니고 거의 이제 한 조금 더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밸리데이션 로스가 이제 0.33까지 갔고 여기서 오, 웬일로 90일이 나왔네요. 그죠? 운 좋았네요. 근데 여전히 이제 88에서 이제 머물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최고로 운이 좋았을 때 이렇게까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더 능력 있는 모형을 우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능력 있는 모형이 될까요? 딥러닝은 왜 딥러닝이라고 부를까요? 그 얘기부터 해볼까요? 계층이 많아서 딥러닝입니다. 그러면은 딥러닝을 하시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딥러닝입니다. 나름 깊잖아요. 그죠? 이게 몇 층이야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층이네요. 뭐 8층 그러면 이왕 하는 김에 10층 하시죠. 10층. 그죠? 은닉층 10개 꽂았습니다. 이거 이렇게 이제 10개 꽂으면 소위 말해서 딥러닝입니다. 그러면 딥러닝이 좋다고 하니까 딥하게 만드시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냐는 거죠. 해보면 알겠죠. 그죠?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은닉층 10개에다가 마지막 출력층까지 하니까는 11개 계층을 가진 모형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은닉층의 구성을 그냥 단순히 은닉층 뉴런의 개수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계속해서 코드를 수정하실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이게 어떤 것이 좋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유연한 설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훈련이 멈췄습니다. 멈췄고 조기 종료에 걸린 것 같죠? 가서 이제 보겠습니다. 뭐 영 못하지 않았어요. 못하지 않았고 90점대도 이제 보이긴 하는데 보시면 아까 그 50, 100으로 했을 때와 비슷한 결과로 끝났습니다. 에게 이런 거죠. 딥러닝이라서 기대했는데 91, 88로 끝나고 밸리데이션 0.3대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모형은 11층짜리를 썼습니다. 즉 여기서 보여드린 것은 깊이를 무조건 깊이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여러 고민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속 동일한 형태로 갈 것이냐, 아니면 200, 400, 600, 800, 1000 이런 식으로 늘려갈 것이냐, 이런 식의 어떤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빅브레이크 이후의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